청산별곡에서 청산의 노래거든요. 1년부터 4년까지는 청산의 노래, 5년부터 8년까지는 바다의 노래로 정확히 대칭적 구조를 이루는데 딱 청산의 노래만 시험 범위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는 청산별곡 관련해서 문제를 내셨다라는 뜻이니 쌤이 파일로 단톡에 올린 거 보시면서 영상 듣는 사람들은 들으셔야 돼요. 청산별곡 길잡이 먼저 가보는데 청산을 찾아도 바다를 찾아도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상향 화자가 현실에 도피를 해서 떠나고 싶은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동남아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너무 싫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간다든지 제주도로 간다든지 이런 이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청산을 찾았지만 시적하자가 아픔을 달랠 수가 없네. 현실이 너무 괴로워서. 현실의 시름과 괴로움 때문에 우리 고려시대 때 보면요. 원나라가 침입하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유랑민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아마 고려시대 때의 유랑민이 시적하자인 것 같아요. 유랑민의 시적하자가 청산이라는 이상향을 찾아갔지만 아픔을 한 잔의 술로 달래보려고 하지만 참 그게 쉽지 않다. 한 잔 술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아니에요. 바다의 노래에 들어가는 파트라도 술은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위에다가 시름 해소라고 일단 적고 가겠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아픔을 달래는 시적하자의 마음.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아름다웠는데 그대 떠난 후에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습니다. 청산을 찾아도 눈물만 나고 밤은 더 외롭고 아픕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하네. 밑줄 긋자. 청산을 찾아도 울어라 울어라세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세요. 울어라가 명령이 아니라 감탄이었지. 우는구나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라는 이연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청산을 찾아도 눈물만 나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밤이라는 시간이 절대절명의 이 고독의 시간이 너무 외롭다라고 얘기했어. 밤은 더 외롭고 아픕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바닷가에 앉아서 생각해도 왜 이리 아픈 운명일까? 바다의 노래는 시험 범위 아니지만 삶이 왜 이리 힘들까? 이 시적 화자의 처지가 어떻다? 현실에서의 시름, 현실에서의 고뇌 때문에 힘겨운 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밑줄 끄자. 삶이 왜 이리 힘들까요?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말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도 제가 기댈 곳이 없으니 한 잔 술로 달랠 수밖에 없네요. 한 잔 술로 달랠 수밖에에다가 밑줄. 그래서 삶의 고뇌와 비애를 노래한 고려가요 천상별곡의 해설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의 배경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고려소교 고려가요 중에서도 문학작품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손꼽히는 작품이거든요. 전체 8년인데 우리는 1년부터 4년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8년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기억해야 되는 게 각 연마다 후렴구가 붙어 있는데 그 후렴구가 너무 경쾌해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어서오세요. 전체 8년인데 1년부터 4년까지가 청산의 노래, 5년부터 8년까지가 무엇의 노래? 바다의 노래. 그런데 이거 밑줄 긋고 가야지. 연마다 후렴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려가요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고려가요는 삼음보 분연체 후렴구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각각의 연마다 후렴구가 전체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시적 하자는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지? 고뇌나 시름 때문에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도망가고 싶은 시적 하자인데 후렴구는 너무 경쾌합니다.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너무 경쾌해요. 하셔면 혹시 이 페이지 이해의 배경에서 못 찾고 있을까봐 정형적 율격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삼음보라고 좀 적어줘. 정형적인 율격은 삼음보 332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세 글자 두 글자의 음수율도 좀 지니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적고 갈게요. 정형적 율격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332조 그리고 삼음보의 정형화된 율격을 보인다. 청산별곡이. 그리고 식구가 많이 반복이 되는 게 그냥 사러리 랐다 한번 얘기하고 끝내면 돼. 근데 사러리 랐다 청산의 사러리 랐다 계속 식구들을 반복을 하고요. 울림소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노란 양말의 울림소리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니까 되게 시가 음악성이 두드러집니다. 작자미상의 고려가요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8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분연체라고도 얘기를 하죠. 연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면 분연이잖아. 현실적 공간으로부터 지금 현실을 지금 살고 있는 장소라면
도피처 어디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청산과 바다로. 근데 바다가 이제 시험 범위가 안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청산 지향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런데 시적하자가 결국에는 현실에 대해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체념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고뇌와 비애의 시적하자의 정서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고뇌에다가 밑줄, 비애에다가 밑줄. 그래서 청산이라든지 바다와 같은 이상향,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숙명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리 교통사고라든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내가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사고들 있지. 이 사고가 바로 뭐다? 인생의 돌빵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 밑에다가는 뭐라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좀 적고 가자. 여기에서의 돌이라는 시어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을 나타내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 시험 범위에는 안 들어가기는 하네요. 고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시어들을 사용한다. 연마다 반복되는 후렴구에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가 리을 이응의 울림 소리를 사용해서 리듬감도 음악성도 획득. 그리고 사문부의 율격으로 음악성 획득. 사문부의 율격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이제 본문 내용 한번 들어가 볼게. 사르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살고 싶구나 살고 싶구나 청산에 살고 싶구나, 혹은 사르리라고 하는 지향이라고 생각해도 돼. 현대어풀이에다가 일단 필기하고 갈게. 머루랑 다래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박합니까 하려합니까? 엄청 소박하지. 기름진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있는 머루 따먹고 다래 따먹고, 머루랑 다래랑 가로로 묶으시고 소박한 음식, 소박하게 살고 싶은 거야. 화려한 삶 싫어. 머루랑 다래랑 소박하게 먹으면서 그렇게 청산에 살고 싶다고요. 그럼 글자 수 다시 한 번 더 체크하고 갈게. 사러리 사러리 랐다라는 본문에서 332조야. 지금은 현대어 뜻풀이로 바뀌어져 있어서 그래. 그럼 사르리에다가 A, 사르리라에다가 A, 청산에다가 B, 사르리라에다가 A 처리하셔서 AA, BA 구조네라고 하면 예 하시면 돼요. 사르리 사르리 청산에 사르리 AA, BA. 울어라 라고 하면 명령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감탄형으로 우는구나. 우는구나 우는구나 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하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지?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야. 시적하자에 울고 싶은 심정을 새한테 감정이입해서 객관적 상관물, 새는 감정이입. 그리고 가던 새라고 하면 갈던 밭입니다. 새가 사례라고 해서요, 갈던 밭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그런데 선생님께서도 친절하게 세 가지로 다 해석이 된다라는 중의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군요. 그러면 갈던 사례라는 밭으로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진짜 날아가는 새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의 날아가는 새가 떠나가는 님도 될 수 있고 떠나가는 친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뒤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기로 해요. 갈던 밭을 바라본다, 혹은 날아가는 새를 바라본다. 물 아래에서 물 아래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3개. 청산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본다는 것으로 지금 시적하자가 마음과 몸이 뭐를 지향하고 있다? 청산에 대한 이상향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뭐를? 물 아래에 있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는 거야. 여기에서의 물 아래는 속세야. 자기의 현실이야. 속세라고 적어주시고요. 현실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마음과 몸이 청산을 향하지만 날아가는 새를 향해서 윙 하고 돌고 있다는 것은 미련이 남아서 그래.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를 바라보는 것은 시적하자의 어떤 정서라고 생각해 주셔야 된다? 속세에 대한 미련입니다.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 보았느냐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속세에 대한 미련. 이끼 묻은 연장이라고 하면 이끼가 묻어있는 은장도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이끼가 묻은 쟁기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고, 이끼가 묻은 병기라고 해석해 주셔도 되거든요. 병기가 뭐예요? 라고 하면 무기, 전쟁에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보았느냐. 이럭저럭 해서 낮은 지내왔지만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하라고요? 라고 밤에다가 별표 셋, 고독의 시간, 절대절명의 고독의 시간, 극한의 고독의 시간으로 낮은 이렇게 저렇게 지내왔지만 밤은 어떻게 지내라고요? 라고 시적하자의 아픔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바다의 노래는 시험 범위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과감하게 1년부터 4년까지만 살펴볼게요. 그 다음 장으로 감상하기 넘어가실까요? 자, 고전문학 작품은 많이 읽어서 여러분이 본문 내용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자가 삶이 힘들어서 청산으로 가고 싶은 거야. 밑줄 긋자. 삶이 힘들어서 청산으로 갑니다에다가 밑줄. 청산에서 비애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바다로 또 가려고 하지만
그 장소도 시적하자의 현실의 고뇌를 다 달랠 수는 없어. 기적 같은 일도 바라보지만 한 잔의 술로 시름을 달래고도 하지만 아픔의 운명은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네요. 1년부터 다시 갑니다. 사러리 랐다. 꼭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 짚어보고 가자. 사러리 밑에다가는 3, 사러리 밑에다가 3, 랐다에다가 2, 청산에 3, 사러리에다가 3, 랐다에다가 2, 3, 3, 2조의 음수율 그리고 3분부를 기억해줘. 살고 싶다, 청산에 살고 싶다. 그래서 그만큼 어때? 밑줄 긋자. 현실을 벗어나고 싶다는 소망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빨간색 글씨가 각 연의 내용이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다 부연 설명으로 상세한 해설이니까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밑줄 긋고 갈까? 화자가 청산에 있다면 현실로부터의 도피처가 지금 청산이다.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장소인 거야. 머루랑 다래랑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소박한 삶에다가 밑줄. 산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면서 청산에 살고 싶다. 유사구절이 계속 반복되죠.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밑줄 끄자. 흥을 돋우기 위한 무의미한 운율적 후렴구에다가 밑줄.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도 하나 밑줄 긋고 갈게. 내용은 슬픈데 후렴구는 경쾌해에다가 밑줄. 그런 경쾌한 리듬감이 고려민중의 낙천성이다 라고 하면 끄덕끄덕 하셔도 돼요. 고려민중의 낙천성도 한번 밑줄 꺼주시고,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3년으로 계속 가실까요? 2연으로 가실까요? 울어라 라고 하면 명령형이라기보다는 우는구나 라는 감탄형으로 받아들여줘. 울어라 세요 하면 우는구나에다가 밑줄.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이 놀아. 나도 울고 너도 울고. 동병상련에다가 별표 하나 치실까? 나도 울고 새도 울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는 소재라고 하면 새라고 기억해야 돼. 삶의 비애와 고독에다가 밑줄 감정이입. 그리고 3년의 내용으로 보면요. 가던 새를 본다. 물 아래 가던 새를 본다. 날아가던 새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실 세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진다. 현실 세계에 대한 미련에다가 밑줄. 갈던 밭을 바라봅니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갈던 이랑이라고 하면 삶의 터전을 잃은 상실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줘. 내가 갈던 밭을 빼앗긴 거야.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갈던 밭이니까 이제는 밭을 갈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은 시적 가자가 갈던 밭을 바라본다. 물 아래에 갈던 밭을 바라본다.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이게 너무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바라본다. 어떤 마음이라고? 속세에 대한 미련. 이걸 갈던 밭이 아니라 날아가는 새로 해석을 한다면 날아가는 연인을 바라본다든지 내 친구를 바라본다든지 라고 해석해 주셔도 돼요. 익 묻은 장글란이라고 하면 이끼 묻은 쟁기 혹은 날이 무뎌진 병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를 바라본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물 아래 가던 새로 기억하셔야 되고, 마지막 사연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근데 이리고 저리고를 갖다가 이리공 저리공이라고 하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귀엽잖아요.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시적 하자가 운율을 형성하려고 이응을 추가했습니다. 삽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리공 저리공 해서 낮은 지내왔는데, 낮은 안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내가 견뎌왔는데, 오리도 가리도라고 하면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떡하라고요? 라는 거에서 시적 하자가 밤이라는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 밤을 안에다가 별표 3개. 밤은 어떡하지요? 라고 하면 밑줄 좀 꺼줘. 여기에서의 밤은 고독, 절망적 고독과 외로움인 거야. 그래서 아무도 옆에 없네, 혈혈단신이네, 사고무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괜찮지? 여기까지. 그래서 뒤에 내용도 되게 중요한 출제 요소 많은데 쌤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여기까지 해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습서 보면서 쌤이랑 같이 내용 정리하고 집에 가서 프린트에다가 이 필기를 옮겨 놔주세요. 알았죠? 그럼 학교쌤 프린트로 쌤이 한 번만 딱 더 얘기하고 갈게요. 신혜숙 선생님 첫 번째 프린트가 청산별곡이 손에 잡혀서 한 번만 말 빠르게 할게요.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삼음보의 3, 3, 2조의 AA, BA를 기억하시고,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루랑 다래를 역시 소박한 음식이라고 필기해 주셨고, 얄리얄리 얄라샴 얄라리 얄라의 후렴구는 운율을 형성하면서 매 연을
분연을 하는 역할이야. 나눌 분자 사용해서요. 연을 나누는 역할.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만 딱 보는 순간 너 청산별곡이지 라고 알아볼 수 있으니까 통일성을 부여를 한다. 우는구나 우는구나 하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하세요. 역시 새를 감정이입의 대상이라고 적어주시고 동병상련의 대상이라고 적어주셨고 화자의 정서는 시름과 비애다라고 적어주셨어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역시 뭐라고? 동병상련. 갈던 밭을 본다.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갈던 밭을 본다. 갈던 밭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그리고 이끼 묻은 쟁기라고 해석해도 되고 날아가는 새는 친구나 혹은 사랑하는 님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끼 묻은 쟁기를 이끼 묻은 은장도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낮은 지냈지만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지요. 오리도라고 하면 이어적게 해서 그래. 올이. 가리도라고 하면 갈이. 이어적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혜숙 선생님의 청산별곡 프린트 하나 해결했고 두 번째 프린트 한번 보고 가자. 작품 해설 분석 한번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쌤이 하는 이야기들 한번 귀로 들어봐 주세요. 화자가 나라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 이 시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겉으로 드러나 있다라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시적 화자가 표면에 나. 이게 1인칭의 화자구나. 그래,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라고 했을 때 나왔잖아. 그지? 그럼 화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화자에 대한 첫 번째 해석이 첫 번째 유랑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날아가던 새를 갈던 밭이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화자가 청산에 들어가서 유랑민으로서 삶의 터전을 잃었기 때문에 머루랑 가래랑 먹으면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유랑민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끼 묻은 은장도를 가지고 날아가던 새를 바라보는 실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실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청산으로 도피를 하고 싶다라는 화자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고요.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끼 묻은 병기를 가지고 날아가던 친구를 바라보는 것으로 기적이라든지 속세의 번뇌를 해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자를 셋으로 생각할 수 있다. 유랑민, 실현당한 연인 혹은 지식인인데 좌절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의 키워드는 현실 도피적, 그리고 천산에 가서 숨고 싶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거에서 은둔형 외톨이 할 때 은둔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 원나라의 침입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요. 내후외환의 현실 속에서 이런 삶의 고달픔 속에서 안식처, 그리고 은둔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 소망, 고독과 비애의 정서가 드러나지 삶의 터전을 잃은 유랑민의 슬픔, 임을 잃은 처절한 그리움과 처절한 고독이 담겨져 있더라. 장작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를 해보면 고려 후기에 노신의 집권과 몽골의 침입으로 인해서 고려 전체가 내후외환으로 시달리고 있었어. 이 시기는 무신들의 횡포와 권문세족들의 수탈이 막심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농토를 버리고 떠나서 사방으로 유랑하던 시기거든요. 또한 양심적인 지식인들도 제 뜻을 펼칠 수 없는 현실에 많은 좌절을 겪어야 했다. 그래서 좌절한 지식인들, 이러한 상황에서 속세를 떠나서 은둔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 고려 후기의 현실이었어. 그래서 고려 후기에 비애와 그리고 좌절, 그리고 고통도, 시름도 많이 있었던 시기의 상황을 잘 반영을 해놨네요. 이번에 시험은 이미지와 함축적 의미를 봤을 때 무조건 시험에 나와. 그래서 우리 협의가 본문 아까 청산별곡에다가 한번 필기를 해봐 주세요. 1년에서의 무조건 키워드는 청산입니다. 그랬을 때 이 청산을 뭐라고 생각하면 돼? 현실 도피처, 그리고 이상향, 그리고 안식처,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피안이라고 적혀져 있죠. 탈속이라고도 적혀져 있죠. 피안과 탈속은 뭐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약간 환상적인 저승세계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피안의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피안의 세계다라고 하면 저쪽 세계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느님의 세계 이런 걸로 가고 싶다라는 거야. 이연에서의 그럼 핵심 키워드는 뭐로 짚으면 될까? 새야. 그러면 새는 어떻게 생각하자? 화자의 분신, 감정이입의 대상, 동병상련의 대상. 그리고 3년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해야 되지? 물 아래라는 공간도 진짜 중요해. 물 아래는 뭐다? 현실, 속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속세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서 물 아래를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새는 사례의 밭이라고 바라봤을 때 속세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서 밭을 바라보는 거야. 사연에서의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지? 절체절명의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밤 기억하시면 돼요. 괜찮죠? 자, 좀 전에 했던 이야기들인데 한 번 더 보자.
3번의 표현상의 특징은 1, 2, 3, 4형까지는 청산의 노래, 5, 6, 7, 8년인데 5형과 6년의 순서를 좀 바꿔야 돼. 5형과 6년의 순서를 바꿔서 6, 5, 7, 8은 바다의 노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청산의 노래, 바다의 노래. 그래서 1년과 6년이 짝이 되고 2년과 5년이 짝이 되고 3년과 7년이 짝이 되고 4년과 8년이 정확히 짝을 이루는 대칭적 구조예요. 형태상의 특징을 보면 8년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연체죠. 얄리얄리라는 각 년마다 후렴구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운율의 형성, 율격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3음보, 3, 3, 2조 기억할 수 있겠지. 후렴구의 리을, 이응의 울림 소리가 많이 반복되고 있고 A, A, B, A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줘. 그리고 후렴구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옆에다가 협의가 한번 적어볼까?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옆에다가는 얘 기능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1번이 분연이야. 연이 끝나. 분절이다 분연이다 똑같은 말입니다. 분절체 분연체는 똑같은 말이고요.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흥을 돋우지 않나요? 흥은 흥이라고 적어주시고 흥 그리고 운율감 그리고 매연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통일성과 안정감도 부여를 합니다. 통일성도 적어주시고 안정감도 적어주시고 아까 밑줄 그었었는데 경쾌한 리듬감이지 그래서 고려시대 때 사람들이 이렇게 낙천적이었구나. 고려 민중의 낙천성도 드러난다. 화자의 정서적인 지향과 일치한다라는 뜻을 하나 적고 가자. 화자의 정서적 지향과 일치라고 적자.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 옆에다가 적고 갈 거야. 화자의 정서적 지향과 일치라고 적어 놓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화자는 기쁘고 싶은 거야.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와 같이 흥을 내고 싶은 거야. 근데 현실에 정서적 지향은 얄리얄리 얄라샹 얄라리 얄라이지만 화자의 현재의 처지는 우는구나 세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세요.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처지는 울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주제는요. 삶의 고뇌와 비애입니다. 자연을 사랑해서 청산으로 들어가고 싶다. 현실 도피처다. 은둔이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고려가요라는 갈래적 특징에 대해서도 좀 필기가 되어 있는데 고려가요란 하고 물어보면 우리 협의는 옆에다 한번 적어볼까? 고려가요 땡땡.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라고 좀 적어야 돼. 고려가요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고려시대 평민계층의 노래요 라고 적어주시고 그리고 특징은 어때요? 라고 하면 리듬이 매끄러우며 표현이 소박하고 세련됐다 이런 건 안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은 어때요? 하면 3, 3, 2조 3음보 한 번만 더 적어주세요. 3, 3, 2조 3음보 분연체 후렴구 해서 우리 어떻게 외웠지? 3분 후라고 외웠던 거 기억나? 3음보 분연체 후렴구 내용은 진짜 다양해. 고려시대 때 남녀 간의 사랑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예찬, 평민들의 진솔한 생활 감정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작잠 이상이고요. 고려가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문학이 궁중음악으로 유입되면서 한글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아주 오랫동안 입에서 입으로 민간이 전승이 되고 악학개법, 시용향 악보라는 책에 기록되어서 전해집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협의는 이거 적지는 마시고 나중에 책 2개 악학개범 시용향 악보에 수록되어서 전해지는 갈래들 고려가요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신혜숙 선생님의 고려가요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두 번째는 이제 산유화 한번 가볼게요. 산에 피어 있는 꽃 산유화입니다. 산유화에서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 뭐게요? 라고 하면 쌤은 무조건 자연의 섭리, 순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주의 섭리야. 산이라는 공간이 우리 우주야.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삼음보의 율격으로 가을을 가을이라고 시적 허용을 사용한 이유는 리듬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세계 우주에 꽃이 핀다라는 생명의 탄생. 꽃이 피었습니다. 두 행을 삼음보로.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두 행을 삼음보로. 그리고 네네네네를 다 동일한 종결어미를 반복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지? 좀 담담하게 진술하는 것 같지? 뒷짐지고 꽃이 피는 거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관조적 자세를 기억했으면 좋겠어. 산유화는 어떻다고? 시적화자가 뒷짐지고 꽃이 피는 것을 바라보고 꽃이 진다는 것도 바라볼 거야. 그래서 시적화자의 어떤 태도? 관조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종결어미에 내가 반복되고 있어. 네네네네네. 종결어미의 반복은 시적화자의 관조적 태도, 운율 형성. 산에 피는 꽃은 산에 피는 꽃은 삼행을 삼음보로 처리해줬지. 그래서 그만큼 산에 공간과 공간이 떨어져 있다는 거야.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했을 때 저만치의 거리가 저만한 거리를 두고 라고 했을 때 꽃과 꽃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꽃과 화자 사이에서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라는 저만한 거리를 두고로 해석해 주셔도 되고요. 저처럼 꽃이 피어있네 라고 해석해 주셔도 됩니다. 두 가지의 해석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라고 했을 때 작은 새는 감정이입,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사는 고독한 존재, 새가 울고 있는 것은 화자의 감정이 이입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수미상관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감, 의미의 강조로서 주제는 뭐다? 자연의 생성의 그리고 소멸의 가치, 이게 바로 자연의 섭니다. 산에는 꽃이 지네 꽃이 지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그래서 이 연에서는 저만치의 구절의 중의성이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저만한 거리를 두고 혹은 저렇게 저처럼 기억해 주시고요. 저만치 혼자서 거리감을 두고 피어있다라고 하면 꽃과 꽃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꽃과 화자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괜찮지요?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협의는 산유와 자습서의 맨 뒤에 정리되어 있는 거 있지? 그거를 지금 복사를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산유화는 책이 두 번째 책일걸? 대단원 3단원에 있는 책 꺼내보면 쪽수는 54페이지 이후에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58페이지랑 똑같아요. 지금 소단원 다시 보기를 복사해 준 겁니다. 현대시이자 자유시, 서정시, 민요적, 전통적, 관조적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종결어미 내를 반복함으로써 관조적인 태도,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을 새를 통해서 드러냈어. 전통적인 사문보의 운율, 사문보를 두 행에 걸치기도 하고 삼행에 걸치기도 하고 한 행에 배치하기도 하고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의 현상, 바로 자연의 순환적 질서다. 1년과 4년의 내용과 형식이 서로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2번 작품의 짜임새에서의 대칭적 구조는 1년에서 생명의 탄생, 2년에서는 새가 울고 있고요. 3년에서는요 시적 화자가 그러한 고독을 받아들입니다. 4년에서는 꽃이 지대를 통해서 소멸을, 동일한 행의 배열을 통해서 수미상관의 형식. 3번에 시상전개와 시어식구의 함축적 의미에 생성의 피내는 저만치 혼자서 말이야. 그래서 꽃과 꽃 사이의 거리, 꽃과 화자 사이에서의 거리로 이런 존재들의 뭐를 기억해? 근원적 고독을 기억해. 소멸의 진해를 통해서는 새도 울고 있습니다. 청산별곡의 새와 유사하다라고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새도 울고 산유화에서의 새도 울고 청산별곡의 새도 울고. 전통적인 민요의 율격 사문보, 내라는 종결어미의 반복과 시어나 식구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합니다. 작은 새한테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서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보여주네요. 좋아요. 넘어가서 납작납작 박수근화법, 역시 소단원 다시 보기야. 그래서 협의는 자습서로 가도 될 것 같아. 납작납작 116페이지 펴시고 118페이지 넘어가서 120쪽 보시면 되겠네요. 물 좀 빨리 갖고 올게요. 네요. 자, 그러면 납작납작 박수근 시작해볼게요.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비판적이고 하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라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지. 그리고 납작하게 평면화가 되어버린 입술도 없고 발바닥도 없는 서민들의 슬픔의 상황, 애상. 밑줄 한번 꺼주실래요? 애자가 슬플 애자입니다. 서민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연민의 마음, 서리적 표현에다가 밑줄 하느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주제의식이죠. 유사한 구절이 많이 반복됐고 운율도 형성을 해서 현재형 어미라든지 펄렁펄렁라는 의태어를 통해서 현장감과 생동감, 미술작품의 합법을 납작하게 평면화시키는 것을 시로 형성화시켜서 예술 장르 간의 변용을 보여줍니다. 1년에서는 그림의 작업의 과정, 그림 내용을 묘사한다. 인물의 형상화를 통한 부정적인 현실을 고발을 한다. 그래서 박수근 합법의 시적 형상을 보면 서민들의 일상을 소재로 삼고 있어. 쭈그린 아낙네 둘이라든지 여편네랑 아이들, 화강암 질감 같은 거친 표면에 인물들을 평면적으로 납작하게 뻗어있고 한 며칠씩 눌렀다가 벽에다가 걸어 놓는데요. 대상을 입술도 없고 그리고 발바닥도 없고 표정도 없는 단순한 간결한 대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짓눌린 듯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 고달픈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표현상의 특징에서는 현재형 어미, 의태어, 유사한 구절의 반복, 부사어의 상황, 사용, 부사어 진짜 많이 사용했지.
그리고 서리적인 표현도 마땅하지 않다라는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더라. 오케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쌤 손에 잡히는 프린트는 여운왕골 쪽. 이거는 여러분한테 없는 프린트니까, 교과서에 없는 거니까 학교 걸로 한번 보고, 우리 협의는 쌤 거 여운왕골 쪽 한번 들고 가서 보실래요? 있어요? 지난 시간에 받았던 거? 없으면 이거 들고 가고. 여운왕골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여우가 많이 나타나는 골짜기에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꽤 구체적이죠. 명절날 동그라미 시간적 배경. 나는 시작하자다가 작품 표면에 드러났어. 엄마 아빠 따라서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갈 거야. 큰 집 공간적 배경. 얼굴에 우리 가족 묘사 시작할 거야. 이제 벌자국이 솜솜난 말수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열거법 굉장히 많이 사용했네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부지런한 사람. 벌 하나 건너집에는 복숭아 나무가 많은 실리 고모랑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가 올 거고, 16살에 40이 넘은 홀아버지의 후처가 된, 계속 수식해주는 말에 열거인 거야. 포족족하니 성이 잘 나는, 살빛의 맥함탕 같은 입술과 젖꼭지는 더 까만 예술쟁이 마을 가까이에 살고 있는 토산 고모의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 친척들의 외양을 굉장히 친근감 있게 상세하게 서술해주죠. 묘사해주죠.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보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가부가 되어버렸네. 코끝이 빨가서 언제나 흰옷이 정돈하게 깨끗하게 입으시는, 말끝에 서럽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큰골 고모의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까지. 배나무 접을 잘 붙이는, 주정을 하면 토방돌도 뽑아내리는, 힘이 센가 보다. 오리치를 잘 놓는, 먼 섬에 반디젓 담그러 가기를 좋아하는 우리 삼촌, 삼촌 엄마에다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숙모가 되겠죠. 삼촌은 사촌 누이의 사촌 동생들, 이 가족들이 총 이제 4가족이 총 출동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큰 집에요. 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간에 모여서 방 안에 설날이면요 설빔의 옷을 입습니다. 새 옷의 냄새라는 후각적인 이미지로 되게 설레는 마음이네요. 또 이제 먹는 것들, 인절미, 손구터, 콩가루 짝떡의 냄새도 나고, 끼대의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대, 그리고 고사리와 도야지 비계는 평안북도 지역이다 보니까 모두 선뜩선뜩하니 찬 것들이다. 선뜩선뜩하다라고 하면 차갑다라는 촉각적 이미지. 명절에 음식들이 나열이 되었어요. 음식 이야기 끝나고 나면 이제 무엇으로? 놀이로 가자. 저녁에 숟가락을 놓고 나면 아이들은 외양간 섭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도 하고 숨구막질도 하고요. 꼬리 잡기도 하고요.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에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놉니다. 뭐뭐하고 운율 형성되네요. 이렇게 밤이 깊어지면 집안에는 엄마들끼리 아르간에서는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웃고 한 방을 잡아서 조아질이라고 하면 공기놀이라고 생각하셔. 쌈방이 굴리면서 바리깨 돌림도 하고, 호박대기, 음식 아닙니다. 호박대기 뭐예요? 놀이예요. 제비손이 구손이 놀이하면서 이렇게 화디에 사기방 등의 심지를 몇 번이나 돋우고 홍게딱이 꽃기오 새벽까지 논 거야. 그렇게 울어서 졸음이 오면 이제 아랫목 싸움을 하는 거지. 따뜻한 곳에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히드득거리다가 잠이 듭니다. 그래서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치는 아침이 밝아왔어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누이와 동서들이 욱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로는요,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이지갱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날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렇게 잠을 잡니다. 아침, 낮, 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외양묘사, 음식의 종류 열거, 놀이에 대한 열거, 열거법도 많이 쓰였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제목의 의미가 뭐다? 여우가 나타나는 골짜기의 가족들, 여운왕골에 살고 있는 일가 친척들입니다. 화자는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고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주변을 관찰해서 그때의 그 시절이 너무 그립다라는 내용이야. 화자의 순진무구한 정서, 공동체의 정겨움과 풍요로운 혈연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지더라. 이런 말 너무 중요하지. 토속적 소재들이 나열되고 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의 시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시상 전개 기억하셔야 됩니다. 명절날 아침에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리고 아침까지. 공간적 이동은 우리 집에서 큰 집으로 갔겠지. 사투리의 사용은 향토적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반복과 열거는 운율을 형성을 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그만큼 눈앞에 아른거리게 그립다라는 거야.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는 것은 생동감, 현장감뿐만 아니라 눈앞에 아른거리게 그립다. 혈족들의 공동체의 삶, 우리나라의 고향의 풍요로움, 가족 공동체의 유대감, 잃어버린 고향의 공동체 삶을 회복하고 싶다. 오케이. 넘어가서 이제 봉산 탈춤 가겠습니다. 학교 프린트들 쭉쭉쭉 한 번씩 보면 됩니다. 자, 봉산 탈춤에서는 민속극이면서도 가면극의 탈춤이었어. 해악과 풍자, 서민의 문학의 비판적 의도를 기억해 주시고, 양반들의 허세, 허위의식에 대해서 빡큐 먹어라, 권위의식에 대해서 풍자하고 조롱하는 거야. 일정한 재단 구조가 반복되니까 그 재단의 구조를 외워야 돼. 언어 유희에다가 과장에다가 희화화와 같은 해악의 미들이 잘 살아나고 있어. 서민층의 언어와 양반층의 언어가 이중적으로 같이 사용되고 있고, 공연 장소랑 극중 장소가 따로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일치를 하고,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드러나고,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작품의 짜임새를 보시면요, 말뚝이랑 양반 삼형제가 등장을 해. 그리고 재담을 통해서 양반들을 조롱하고 말뚝이가 비하를 할 거야. 그리고 양반들 스스로가 팥자놀이라든지 그리고 시조짓기라든지 한시짓기를 통해서 지네들 스스로 무식함과 허세를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치바리 잡아들이기를 통해서 조선 후기 사회상, 부패한 사회상을 보여주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물들이 춤을 추며 퇴장을 합니다. 핵심 등장인물에는 첫 번째가 말뚝이에요. 말뚝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된다? 저항적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습서의 내용이랑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 없으면 자습서의 봉산 탈춤을 좀 펴셔도 돼요. 말뚝이는 서민의 비판의식을 대변을 하는 자, 양반을 조롱하고 희화화시키는데 말뚝이 등장. 양반 삼형제는 생원, 서방, 도령이라는 세 인물로 풍자와 조롱의 대상, 양반계층의 어리석음과 무능, 허세, 횡포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치바리는 뭐라고 생각해야 돼? 신흥 상인계층, 경제력을 갖춘 중산계급의 전형적인 신흥 상인계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재단의 구조를 한번 짚어볼게. 쥐라는 거에서 양반의 위험, 양반 나오신다, 양반이라고 해서 훌륭한 양반이라고 생각하지만 개같은 양반 나오신다 라고 조롱을 하니까 야 이 말뚝아 너 뭐야 라고 호통을 치니 이 양반들 어찌 듣소, 호존, 노론, 소론, 태로재상으로 계신 훌륭한 이생원네 양반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라고 변명을 하니까 바로 양반들이 안심을 하지. 바로 양반들이 안심하는 것도 그만큼 양반들이 무식하다는 거야. 그래. 그리고 양반들의 안심으로 인해서 하나의 제담이 끝이 날 때 춤을 추면서 제담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의 춤의 역할은 일시적인 화해로서의 흥겨운 분위기를 형성한다. 일시적 화해라는 거 기억해야 돼.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의 조선 후기의 사회상이 시험에 나올 거야.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 라고 하면 물질만능주의. 말뚝이가 그렇게 얘기하지.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이니까 시바리한테 돈 몇백 냥 내라고 하고 새님은 못 본 척 하세요 라는 것으로 양반층의 부정부패가 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오케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까? 좀 덥지. 그리고 시조세수로 가면 되지 않나. 시조세수로 갑니다. 핵심 정리로 갑니다. 200의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 백설이 잦아든 골짜기에 고려 유신들이 사라진 고려에 이제 누가 이성계 일파가 득세를 하는 상황이야. 그래서 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돌려 말하고 있는 우의적, 그리고 구름이 머무래라 라고 했을 때 구름이 이성계 일파를 나타내는 상징적 시어, 기울어가는 고려의 부군에 대해서 반가운 매화가 어느 곳에 피었는지 우국충정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이 고려 후기, 자연물이라는 매화를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더라. 윤선도의 잔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던 카리나가 와도 반가움이 이 정도는 아니야 라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님과 자연을 비교를 해서 이제는 자연이 더 좋다라는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못내 좋습니다 라는 무라일체. 마지막에 조선 후기의 니미오마 학원을은요, 해학적이었죠. 사랑하는 님을 애타게 기다려서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을 했어. 곰비, 님비, 님비, 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이라는 음성 상징어가 많이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실감나게 화자의 행동이 묘사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2번으로 갑니다. 작품의 짜임새에서 고려 말에 점점 기울어가는 나라의 상황에 우국지사를 기다리는 마음, 반가운 매화는 어디 옷에 피었는지, 윤선도의 잔들고 혼자 앉아서 먼 산을 바라보니 이제는 산이 님이라는 카리나와 같은 존재보다도 더 좋다.
산이 말하지 않고 웃지 않아도 더 좋다. 님이 오마 학원을에서는요 들뜬 마음 때문에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을 했던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던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서 멋쩍어하는 시적하자야. 그리고 3번으로 내려와서 이세계 백설이 잦아진 골 기울어가는 고려의 운명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시적하자. 그래서 시적하자는 반가운 매화를 찾고 있어. 우국지사를. 윤선도의 잠들고 혼자 앉아에서는 먼 매 시적하자의 무라일체의 대상입니다. 니미오마 학원을에서는 주추리 3대를 님으로 착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표현상의 특징은 백설이 잦아진 골짜기에서는 시각적 이미지 와서 그러면 좀 옆방 가서 에어컨 틀고 문제 좀 풀고 있어줘. 시어의 대립을 통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선도의 잠들고 혼자 앉아에서도 비교법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님이 온다 한들 반가움이 이만하랴라는 비교법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리법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치를 강조하더라. 그리고 님이 오마 학원을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님이 오기를 기다렸던 밤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이동은 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추리 3대까지 막 뛰어가죠. 유사한 어휘와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더라. 사설 시조는 사음보가 좀 확장이 되지 중장이. 그런데 다른 시조들은 전부 다 3, 4조나 4, 4조 그리고 사음보 3장 6구 45자 내외에서의 가장 기본의 평시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장의 척구는 세 글자로 고정. 그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봐봐. 시조라는 갈래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해. 집중하시고 이거는 진짜 꽤 많이 나왔을 것 같다. 한번 잘 들어봐봐 협안. 시조란 하면 뭐라고 얘기하셔야 됩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거든요. 고려 후기에 새로 등장한 신진사대부들이 기존의 문학 양식을 감당할 수 없는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표현 양식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창안이 되었다. 한마디로 신진사대부들이 창작을 했다. 시조는 우리나라 양반계층들이 시조를 창작을 한 겁니다. 원래는 짧은 형식의 노래라서 뭐라고도 불렀게 단가라고도 불렀고 시절가조라고도 부르면서 시조가 된 겁니다. 시절가조라고 해서 시조가 된 겁니다. 시절가조. 자, 그럼 시조의 전개는 고려 후기부터 창작되기 시작했어. 그래서 첫 번째는 고려시대. 신진사대부들이 유교적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안한 양식이다. 고려 말부터 창작하기 시작했다. 시조는 언제부터 창작됐다고? 고려 말부터 쓰이기 시작했어. 고려 말에 고려의 국운이 기울어가는 과정에 임금님에 대한 충성을 노래했습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도 밑줄 하나 꺼주시고 그래서 조선 전기로 가면서는 이제 시조가 유행을 하기 시작해. 대부분 누가 창작했지? 양반 사대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황진이와 같은 기녀들도 양반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많은 작품들을 창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들여다보면요 거의 다 유교적인 내용이에요. 유학자들 사이에서 전원생활이라고 하면 자연친화의 노래뿐만 아니라 군신간의 충의 이러한 이념적인 유교적 색깔이 강했어. 초기에는 회고나 충절의 노래가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자연친화적인 노래라든지 유교윤리의 선양, 남녀간의 애정 등 다양한 내용으로 확대가 되었고 초기에는 평시조이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사설시조까지 나오고 평시조가 연을 이루고 있는 시조는 무슨 시조지? 연시조라고 생각하면 돼. 만응의 연시조잖아. 그리고 3번의 조선 후기에다가 별표를 좀 쳐줘. 이러한 신조의 전개 양상에서 조선 후기의 변화를 좀 잘 짚어봅시다. 양반과 기념 중심이던 작가층이 평민층이 시조가 평민층으로 확대가 돼. 평민층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내용도 유교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했다. 다양한 삶의 현실에다가 밑줄. 형식 또한 평시조의 정형성이 파괴되어서 길게 늘어진 사설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했어. 사설시조. 그래서 양반들의 평시조에서의 주제는 대체적으로 뭐였지? 우국충절. 우국충절이라는 나라에 대한 충성의 노래에서 후기로 가면서는 다양한 노래 그리고 자연친화적인 멋까지. 사설시조 하면 서민의 문학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3장 6구 45자 내외에서 중장이 듣고 이상 길어진 거야. 사설시조는 마치 봉산탈춤의 해악과 풍자처럼 양반 사회에 대해서 풍자를 하거나 고달픈 삶을 해악적으로 풀어내는 작품들이 많았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사설시조 해악과 풍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았죠? 쌤은 외부 지문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좀 푸시면서 질문을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 시간을 하면서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쌤이 여기 7시까지 있을 거거든요. 계속 질문 받고. 그래서 오늘은 좀 국어 공부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내일은 월요일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좀 늦게까지 국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학이 좀 어려워요, 시험이. 병시조 갑니다. 3장육구 45자 내외 3사나 4사조의 음수율 4음부의 율격에 이 말 진짜 중요하지. 종장의 척구는 항상 몇 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다? 3글자로. 연시조는 평시조가 연을 이루고 있는 것을 말해. 사사시조는 중장이 2구 이상 길어진 거야. 시조의 주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초기에는 뭐를 많이 얘기했다고? 유교적 충, 강호가도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후기로 가면서는 일상의 이야기로 자리 잡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 해학과 풍자의 정서 말이야. 시대별로 주제도 한번 들어가 볼까? 고려시대에서는 고려가 패망을 하는 데 있어서 우국적인 성격, 늙음에 대한 탄식의 탄로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조선 전기에서는 강호 한정가, 그리고 임금님에 대해서 예찬하는 거, 고려 왕조에 대해서 떠올려 보는 거. 조선 후기로 가면서는 이제 개인적인 정서에다가 사사시조의 산문시도 많이 창작이 되었다. 시조의 국문학사적 의의를 보면 양반은 물론 평민, 부녀자 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창작되고 향유가 된 국문문학이더라. 시조는 후민정음 제정에 따라서 조선조의 대표적 시가문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형식의 간결함이 당시 유학자들의 검소, 담백한 정서를 표현하는 데도 알맞았다. 고전문학의 여러 갈래 중에는 오늘날까지 그 모습이 전승되는 유일한 국문학이고 우리 결의 진솔한 정서를 우리말로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식 3사나 4사조의 음수율 4음부의 율격을 잊지 마세요. 시조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조 프린트 한 장, 이 한 바닥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문제를 주셨네. 윤동주의 또 다른 고양이랑 사과를 먹으며 이런 문제들 다시 푸시면서 모르겠는 건 쌤이랑 같이 해보도록 하자. 그럼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면 쌤이 작품 해설이랑 문제를 좀 줄 수 있거든. 그래서 쌤한테 좀 이런 말들을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은 시험 전날 줘도 되겠어요? 행정쌤이 부곡동으로 이동을 하셔서 전날에 저녁 7시부터 좀 늦게까지 해도 되니까 막 타임이니까 여러분이 그냥 어쨌든 뭐 미리 와서 공부를 하고 있으셔도 됩니다. 태영쌤이 저녁 7시에 오실 거니까 그때 윤동주 또 다른 고향 작품 해설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놓을게요. 알았죠? 한번 좀 들으세요. 쌤도 해줄 테니까 지금. 고향에 돌아온 날밤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고향은 대부분 플러스의 장소잖아. 근데 이 시에서의 고향은 마이너스야. 꼭 기억해야 돼. 고향에 돌아온 날밤이라고 했을 때 일제강점기의 현실로 제목이 또 다른 고향이지. 그래서 또 다른 고향이 플러스, 그냥 고향은 마이너스입니다. 고향의 마이너스, 돌아온 날 밤의 마이너스. 암담한 현실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라고 했을 때 백골에다가 마이너스, 무기력한 자아가 나를 쫓아. 무기력한 자아가 나를 따라온 거야. 여기에서의 백골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의 무기력한 자아야. 어두운 방 안에서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에다가 별표 3개, 나를 깨우는 대상이야. 정신 차리라고.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을 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지. 무기력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며 눈물 짓는 것이 나, 현실의 나를 아니면 백골의 무기력한 나의 아니면 아름다운 혼의 내가 우는 것인지. 아름다운 혼에다가 별표 3개 플러스 표시해 주시고요. 이상적 자. 그래서 나는 현실의 자와 그리고 백골은 무의식의 자, 그리고 아름다운 혼은 이상적 자. 지조 높은 개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플러스 밤을 세워서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신 차리라고 깨달음을 주는 거야.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야. 가자 밑에다가는 청육, 의지적이지, 쫓기는 사람처럼 가자. AABA입니다. 백골 몰래 가야 돼. 무기력한 자아 몰래, 무기력의 백골 밑에다가 마이너스. 이 무기력한 자아를 놔두고 아름다운 또 다른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겠습니다. 조국의 강복, 이루어진 강복의 시대로 가자. 또 다른 고향에다가는 플러스. 그래서 쌤이 좀 전달을 해놓을 테니까 까먹을까봐 지금 좀 보내놓을게요. 율곡고 2학년. 또 다른 윤동주, 또 다른 고향, 본문 해설, 문제.
대영쌤께 세영쌤께 전달하고 또 다른 고양 한번 해설해달라 할게.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기말고사 때는 미리 보내주면 쌤이 착착착 해줄게요. 넘어가서 사과를 먹으며 역설 역시 자연의 섭리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다른 것도 프린트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잠시만 한번 보여볼게요. 없네. 계속 킵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협이 있다. 사과를 먹으며 역시 소단원 길잡이 거기에서 똑같은 거 복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설과 성찰을 기억해 주시고 진짜 누구나 경험하는 사과를 먹는다라는 경험에서 삶에 대한 깨달음은 뭐다? 자연의 섭리, 개성적 인식,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고 시상을 통일, 시어 및 시행을 의도적으로 배치해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을 한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시적 대상이 확대가 되고 점층적 의미의 확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결국에는 우주가 나를 먹듯이 사과가 나를 먹습니다. 사과를 먹는 행위, 사과가 열리기까지 함께했던 자연물, 사람들의 노력, 자연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린 사과, 그리고 생명의 순환 원리에 대한 역설적 인식. 내가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통한 햇살과 장맛빛, 소슬바람, 눈송이, 벌레의 기억, 새소리, 잎새, 땀방울, 지식, 하늘, 가지, 나이테의 세월, 뿌리랑 씨앗과 흙과 지구의 중력, 우주, 사과를 둘러싼 이 모든 것들을 다 먹고 결국에 사과가 나를 먹고 내가 사과를 먹는 거지. 시어랑 통사구조의 반복으로서 사과라는 단어가 시행 첫머리에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각사각하는 소리야. 그리고 의도적인 흑은 들였음으로써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주제의식, 생명의 순환이라는 주제의식이 강조가 됩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가셔서요. 국수는 눈이 많이 내리던 어느 겨울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동치미 국물에다가 꿩고기, 나누어 먹던 어린 시절의 고향 전경의 흥겨움, 풍성함, 따뜻한 분위기로 그려내고 있네요. 현대시이자 자유시이자 서정시 향토적 토속적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운왕골 쪽에서도 향토적 토속적 공통점입니다. 고향의 정겨운 풍경과 공동체 삶에 대한 애정, 여운왕골 쪽이랑 주제가 똑같네요. 국수라는 음식을 소재로 해서 민족의 전통적 세계를 재현을 했고 방언과 순우리말의 감각적 구사를 통해 민족 공동체의 정서를 드러내더라. 1년에서는 국수 먹으려고 마을 사람들이 들떴지. 국수의 재료랑 특성에 대한 묘사, 국수에 깃든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전통적인 삶의 가치. 그러면 시적 화자는 평안북도의 방언을 구사하는 사람. 눈 내린 겨울밤에 국수를 함께 먹던 고향의 모습이 너무 그리워서 근데 작품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이 반가운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요, 이거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다? 생동감 있게 그리운 거야. 평안북도 사용에서의 토속적 분위기, 지시대명사 이 반가운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문형의 반복은 국수로 시상을 응축시켜주고 국수의 속성을 열거했다라는 것과 영탄법 사용에서의 시적 화자의 감정,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시적 대상을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구체적 생동감에다가 밑줄. 국수는 마을을 구수한 즐거움에 싸서 은근하니 흥성흥성 들뜨게 해주는 거야. 즐거움과 흥겨움. 아베 앞에 그 어린 아들 앞에 그득히 살이 오는 것, 가득한 즐거움. 이것은 그 곰의 잔등에 엎여서 길어놨다는 우리 옛날 할머니가 곰등에 고조 할머니가 곰의 등에 엎여서 살던 시절에도 먹었던 것이다 라는 오랜 역사가 있는 우리 민족의 음식.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하다라고 하면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지. 희스무레를 통해서는 시각, 부드럽다를 통해서는 촉각, 수수하고 슴슴하다는 것은 양념이 되지 않은 되게 담백한 맛인가 봐. 겨울밤 쩡하니 익은 동치미 국술에 아르그를 좋아한다. 우리 민족의 문화가 이러합니다. 이 조용한 마을과 살뜰하게 친한 것이 국수입니다. 이 그지없고 고담하고 순박한 것이 국수이다. 넘어가서 고향, 액자식 구성입니다. 액자식 구성 꼭 기억해 주시고요. 밖의 이야기 외화에서는 나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주인공 그를 만나. 조선의 얼굴을 하고 있는 주인공 그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사연의 이야기가 뭐가 돼야 돼? 내화가 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내가
그 결혼의 이야기가 오고 간 여인 누이와도 만나게 됩니다. 현실을 고발하는 하느님 보시기에 마땅합니까? 라고 진짜 외치고 싶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처치, 우리 민족에서의 처지의 처참함이 그라는 조선의 얼굴로 드러납니다. 서술자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내부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액자식 구성, 그라는 인물의 개성보다 시대적 배경을 상징을 하는 전형성이 더 부각이 된다. 사투리, 서리적 표현, 영탄적 어조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을 했다. 발단 부분,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3국의 복장을 한 그를 만났어. 그와 이야기,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고향을 떠난 사정을 듣게 되고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난 파란만장하다라고 하죠. 파란이라고 하면 되게 힘겨움이 많았던 유랑 생활을 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폐허로 변해버렸던 고향, 그곳에서 해우한 이웃 여자의 기구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인생 이야기를 마친 그가 나와 함께 정종의 술을 마시며 술 밑에다가는 시름 해소이라고 좀 적어줬어요. 시름을 해소하려고 마시는 술,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어요. 수탈로 살기가 어려워져서 고향을 떠났더니 한국에 정착하지도 못하고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 중국과 일본 각지를 떠돌아다니다가 고국에 돌아왔더니 내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더라. 일제의 억압과 수탈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받았다는 거야. 그에 대한 나의 인식의 변화는 경망스러운 행동, 동양 3국의 옷을 두루두루 입고 있는 그의 모습에 부정적이었거든. 하지만 비참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연민의 마음이 문을 열고 술을 나누면서는요, 그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까지. 표현상의 특징은 이것 좀 체크해놓고 갈까. 1인칭 간차자 시점에다가 밑줄 끄시고 별표. 독자가 능동적이게 작품을 감상해야 돼. 1인칭 간차자 시점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관찰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독자가 능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해야 합니다. 액자식 구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야기의 신뢰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결말에 노래를 삽입해서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작품의 현실감을 높이더라. 오케이,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요. 사랑.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 주지적, 철학적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혼돈과 불안을 동반하는 사랑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역설, 도치구문, 반복 생략, 의미의 대응구조, 사랑에 대한 하자의 깨달음이 전달됩니다.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라서 주지적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사랑, 혼돈과 불안을 동반을 하는 사랑, 불안 속에서 깨닫게 되는 사랑의 역설적인 의미,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 이행과 변화의 순간에 꺼졌다 살아나는 너의 얼굴, 3년에서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다. 19의 상징적인 의미는 어둠 속에서도 불빛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에다가 밑줄, 항상성에다가 밑줄, 어둠에서 불빛으로 넘어가는 순간의 상황, 찰나의 순간이지요. 그 찰나에 꺼졌다 살아난다라는 아주 순간의 순간. 금이 간 너의 얼굴, 불안과 균열의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너의 얼굴. 오케이, 마지막 장. 주몽신화 이야기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주몽신화 펴서 들으셔도 됩니다. 건국신화, 어디 건국신화지? 고구려 주몽, 고구려 건국신화입니다. 신화와 서사적으로 주몽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고구려의 건국, 높은 문학성, 그리고 난생설화 중에서 유일한 인생난, 사람이 아래서 깨어났다. 후대 서사문학에 영향을 준 영웅 일대기적 구조인데요. 영웅 일대기적 구조가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 장면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고귀한 혈통, 천신의 아들 해모수와 하백의 수신인 딸인 유황. 그러니까 외갓집은 물의 신이고 친가는 하늘의 신이고, 그래서 천부지모형이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주몽의 신성한 혈통이 드러나네요.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버려졌죠, 그 알이. 하지만 짐승들이 알을 보호하는 덕택에 다시 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태어나자마자 활솜씨가 뛰어난 비범한 능력에 금화왕의 아들들이 주몽이를 죽이려고 하는 위기를 당하게 되자 두 번째 위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도망을 가야 돼. 그래서 주몽이 엄수에 이르렀을 때 배가 없어서 길이 막혔는데 물고기와 자라의 도움으로 물을 건너서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세우게 되었다? 고구려를 건국을 하더라. 유한은 하백의 딸, 주몽의 어머니, 오곡의 씨앗을 주몽에게 줌으로써 유한은 땅을 풍부하게 하는 생산의 신, 생산신의 성격을 지니고 있더라. 유한은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 외갓집은 생산의 신이다. 어머니가 오곡의 씨앗을 주고 도망가라고 하시잖아요. 다양한 신화적 화소, 이야기의 요소의 결합,
천손 강림, 하늘의 손자가 인간 세상에, 하늘의 손이 말이야, 난생, 기야, 태양 숭배 등의 화소를 통해서 주몽에 신성성이 부각이 됩니다. 신성성 적어 놓으셔요. 고대 서사 문학에 나타나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문학성도 뛰어납니다. 주몽 신화가 여러 화소가 모여서 완성된 하나의 신화로 볼 수 있는 근거이다. 천손이 강림을 했다. 태양을 숭배하더라. 그리고 난생, 알에서 태어나더라. 고구려인의 자부심, 어디에서 오는 거야? 부모의 혈통이 천신이고 수신이다라는 거에서 고귀한 혈통의 후예라는 점이 자부심인 거야. 해모수와 유하의 만남은 천신과 수신의 결합이야.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상징하지. 순자는요, 탄생, 성장, 건국까지의 주몽의 행적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맨 마지막 단군 신화랑 주몽 신화 비교하기 크게 별표. 둘 다 하늘의 혈통이지. 천손하강, 천부지몽. 3대기 구조에서는 하느님의 환가, 환웅의 웅, 당군, 천재랑 해모수랑 주몽 3대의 가정입니다. 주인공들이 신이한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건국시조이다. 건국시조, 당군이랑 고구려 주몽. 고구려 주몽은 알에서, 당군은 사람의 몸에서, 곰과 호랑이라는 토템 신앙의 반영이다. 그리고 주몽 신화 같은 경우에는 알로 버려졌어. 적대자와의 투쟁 등 시련의 상황으로서 알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해모수와 유하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천신과 수신.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시간에 태영쌤한테 또 다른 고향 한번 부탁해 놓을게요. 그래서 또 다른 고향 프린트도 좀 받아가시고 문제도 살짝 좀 풀 것들 하시고, 오늘 다른 학원 가야 된다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일단은 조금 시간이 된다면 쌤 옆에서 지금부터 해서 계속 문제 7시까지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서 좀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우리 순서 한번 정해보자. 자습서, 평가 문제집, 그리고 자료집을 일단 좀 다 푸셨으면 좋겠거든요. 자료집 다 풀고 그러고 나서 그 중앙고 기출은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앙고 기출 문제가 되게 괜찮거든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에서 큰 역할을 할 거니까 중앙고 기출 문제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화이팅 해봅시다. 시험 전날에는 저녁 7시. 네. 뭐뭐 쳐요? 국어라. 그러면 좀 공부 좀 많이 해가지고 질문 정리해서 오면 되겠습니다. 오케이.